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시니컬하기로는 둘째가라면서러운 대한민국이지만 유독 자신만만한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1970년대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흉의 적성국이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반세기 전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최소 20에서 30년 동안 북한은 과거의 공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지금 세대에 아무도 호환이나 마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은 짜증스러울 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는데요. 전쟁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규모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정작 우리는 북한을 마땅한 대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선을 넘기만 한다면 북한을 말 그대로 참교육하고 회속북진을 통해 남하하려는 중국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였는데요. 아무리 ICBM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에 비해 발톱이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청자분은 북한 얘기만 꺼내면 지루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충격적인 신무기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악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공개했던 신형 장비들이 모형일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을 생각했을 때 구형 장비에 껍데기만 갈아 끼워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방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신형 전차인 M2020은 2020년 10월 최초 공개 당시 국내외에서 비웃음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M2020은 전장 7에서 7.5m, 전폭 3.5에서 3.6m로 추정되며 중량은 48에서 52톤으로 보입니다. 115mm 2A20 기반 구경장 증강 활강포나 전차 활강포의 명문 중 하나인 125mm 2A46 활강포 한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부무장으로는 AGS-17 계열 유탄 발사기 한문, PKT 7.62mm 공축기관총 한정, 불세2, 3혹은 불세4 대전차 미사일 2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전체적인 외적 형상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란의 줄피카3를 모방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허세를 부리기 위해 미국 같은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카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얼추 따라할 수 있을지라도 내부의 첨단 장비까지는 훔쳐갈 수 있으리 만무했고 그렇기에 M2020은 한순간에 해프닝처럼 잊혀졌습니다. 생긴 게 어떻고 무장에 무엇을 탑재했든 간에 정작 방어 시스템이나 사통장치가 구식이면 속빈강정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M2020 공개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게 진짜인지 훈련 모형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며 평가절하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2023년 7월 26일 북한의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서 영상을 통해 M2020이 하드킬 APS로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진 국내 여론은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외신과 군사관계자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질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APS, 다시 말해 능동방어체계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 차량이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어체계를 말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전차판 미사일기만 요격체계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실제로 APS는 크게 기만체계에 해당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요격체계에 해당하는 하드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킬은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센서와 전자전 기술을 활용합니다. 레이더 또는 레이더 경보기를 통해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ECM 기술을 사용하여 위협의 센서나 탐지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미사일 등이 정확한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K2 우표가 MMW 레이더 경보 센서, 중앙통제기 다영역 차장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방식의 APS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위협 탐지 체계를 통해 대전차 미사일 등이 감지되면 KM-255 연막탄 발사기가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발사해 넓은 영역의 커튼 형태의 차폐 구역을 형성합니다.
다영역 차장 연막탄은 가시광선, 적외선은 물론이고 밀리파 레이더까지 교란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서 적전차의 거리 측정 레이저, 유도 레이저, 적외선 레이더 등을 모두 회피할 수 있는데요. 즉 연막을 터쳐 시각적으로 모습을 숨길 뿐만 아니라 레이더, 감지 체계상에서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K2옥표의 소프트킬 방식 APS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딱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본래 개발 단계에서는 K2옥표의 소프트킬과 하드킬 두 가지 방식의 APS가 모두 탑재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APS 기술력은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하드킬 방식 능동방호 체계인 KAPS를 개발한 건 무려 10여 년 전인 2012년의 일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KAPS는 100에서 1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전차포탄을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등을 통해 탐지하고 파편형 대응탄으로 10에서 15m 전방에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요격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고작 0.3초에 불과한데요. 흔히 말하는 눈 깜빡할 시간이 0.1에서 0.4초 사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사이에 위협체에 대응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단계에서조차 KAPS 대응탄의 명중 확률은 무려 80% 이상이었는데요. 즉 최소 8알에 달하는 공격을 털끝조차 다치지 않고 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K2옥표의 압도적인 방어력이 더해진다면 가히 3.5세대 최강의 방어력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KAPS는 요격 고각을 상하 60도까지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유의 산악지형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후 전차의 가장 큰 약점인 상부 공격에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K2옥표에 다영역 차장 연막탄과 함께 KAPS가 탑재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런데 정작 K2옥표에는 다영역 차장 연막탄만이 탑재되었을 뿐 KAPS는 최종 단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본래 KAPS는 K2옥표 첫 양산분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다영역 차장 연막탄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관련 결의 부족과 보병 전술 체계 미흡, 교보제 부족 등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지근거리 요격 시 주변의 보병이 폭발에 휩쓸릴 수 있다는 문제나 KAPS의 상당한 중량 때문에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국내 전차 교리와 상반되는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KAPS의 압도적인 방어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인데요.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뛰어난 APS를 탑재했다는 건 전차전 상황에서 보너스 목숨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물며 러시아조차 기존 전차에 APS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생존성이 무려 3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개발까지 끝난 KAPS를 군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K2옥표에 탑재하지 못했다는 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조차 아직 적용하지 못한 하드킬 APS를 북한에서 먼저 전차에 실전 배치했으니 충격적이다 못해 뒤로 넘어갈 만한데요. 전문가들은 M2020의 APS가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에 적용되었던 아프가니트와 비슷한 형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14 최초 공개 당시 아프가니트가 120mm 날개 한정 분리 철갑탄 등 운동 에너지탄에 대해서도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날탄은 단단한 쇳덩이를 빠르게 날릴 뿐인 지극히 단순한 구조인데다 탄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하드킬 APS로도 방어하는 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M2020 전면부는 물론 측면, 부분적인 상부 공격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M2020이 상부 공격이나 날탄 방어 능력까지 구사할 수 있다면 제블린이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K1급 전차로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동세대 최강의 화력을 구사할 수 있는 K2옥표만이 M2020을 상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나마 한국국방안보포럼 KODF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APS가 구조적으로만 러시아의 아프가니트와 유사할 뿐 실질적인 성능은 RPG-7을 요격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속이 초속 115m로 비교적 느린 RPG-7은 굳이 APS까지 갈 것도 없이 슬래다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구소련의 그늘에 빠져 허우적대던 김정일 체제에서 벗어나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 운용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2020이 미국 M1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형태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는 북한군이 다 썩어가는 구식 무기를 버리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실질적인 전투력을 강화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뒷배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있는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기 지원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APS를 개발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한데요. APS는 다양한 센서와 레이더,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반응 능력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또한 고도의 기술력과 통합된 시스템 구축 능력이 요구됩니다. 원리로만 따지면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소형화해 전차에 탑재한 셈이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APS는 미사일, 로켓, 포탄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므로 이들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센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반응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도 필요한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미 선행체계를 개발한 러시아의 도움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APS로 대표되었을 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재래식 전력 증강에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건 곧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핵은 완성이 되었으니 그동안 내팽개쳐놨던 재래식 전력을 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 체제가 폭발 직전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치적을 쌓기 위해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이야 첨단 무기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이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안보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끝이라도 북한에 따라잡히기 시작한다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전력 차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방법은 대한민국이 더 빨리, 더 멀리 달려나가는 것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